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리 8월 2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보이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스리를 맨 처음에 하게 된 곳이 팟캐스트였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팟캐스트라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 방송이란 그냥 일반 방송과 마찬가지로 세팅되어 있는 스튜디오에 뭔가 자료를 시청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출연자들과 대화식으로 하는 방송만 유일하게 알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것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와 주식을 이야기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제가 컨셉을 고민하다가 돈다방 미스터리라고 제목을 단 이유는요. 왜 우리가 카페에 가서, 물론 카페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카페는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에 근황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애는 많이 컸니? 연애는 잘 되니?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서로 근황 물어보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요, 결국 대화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된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 이런저런 대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야, 요즘에 집값 떨어졌는데 어떠냐? 아니면 나 요즘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결국 내가 모르는 부분을, 상대에게 궁금한 부분, 상대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경제라든가 주식 분야니까, 야,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주택담보대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결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다방 미스리는 정말 편안하게 이런저런 수다와 곁들여서 그래도 결국에는 경제 이야기 나오고 주식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을 잡고 제가 돈다방 미스리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대화를 할 때 숫자를 제시하면 신뢰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여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신뢰감이 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돈다방 미스리에서 그거를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면서 사실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치가 주는 신뢰감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수치를 제시해서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서 신뢰감을 얻자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식뿐만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CS, 커뮤니케이션, 매너 이런 강사 활동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PPT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자료를 보여주면 뭔가 한눈에 딱 요약된 것 같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것 같이 착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특히 주식이나 경제 분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전망하고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9월달 FOMC 회의에서 만약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첫 번째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모는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모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쭉 한 10자 내외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그거를 보고 와, 한눈에 확 들어와,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내용 안에서 갇혀서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솔직히 돈다방 미쓰리를 이렇게 팟캐스트 스타일로 한 7년 넘게 하면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생각들이 또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변수들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정리는 안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걸음망에서 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꾸준히 방송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을 들으면 그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 미쓰리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뭐 자료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 그때는 확 이해가 오고 막 이 방송이 굉장히 뭐 요약 정리가 잘 되는 방송이야라고 칭찬받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이상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공간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스타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어떤 전반적인 시황의 큰 흐름 같은 것은 이미 귀로 청취할 수 있는 요 팟캐스트 형식으로 최적화된 것 같아요. 여전히 팟빵의 구독자분들 계속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고정 청취자님들이 뭐 1000분 넘게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물론 다른 방송은 보이는데 돈다방 미쓰리는 못 들어서 아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돈다방 미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그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을 달게 된 이유가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의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돈다방 미쓰리라는 진짜 카페를 만들어서 5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집에만 있으면 사오정 되고 뭐 삼식이 되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노트북 하나 들고 돈다방 미쓰리로 출근해서 아침에 저는 커피 팔고 뉴욕 증시 정리해주고 종목 추천하고 매매하게 하고 돈 번 사람들한테 맥주 사게 하고 이렇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직접적인 매매고 제가 또 어떤 재주가 있냐면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황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종목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매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원래 저는 분할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지금 분할 매매를 권장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분이면 그리고 제 옆에 앉혀놓고 제가 직접 관리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한두 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주식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번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다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당장은 분할 매매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 매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수한테 주식을 배웠던 그 방법과 그리고 도대체 일정 매매, 뭐 예를 들면 재료 매매,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낼름 바다만 먹고 있는 증권사들이 만들고 있는 증시 칼렌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 증시 칼렌더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작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한참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뭐 월 초에는 고용지표 발표되고 중반에는 제조업지표 발표되고 뭐 월 중반에는 주택지표 발표되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면서 매매하시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안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직접 그 작업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매월마다 되풀이 되지만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멤버십으로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께 그래서 그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치 학원에서 강의 받듯이 온라인 강의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 나쁜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예, 조금 여러분들께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볼 텐데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앞서 방송에서 굉장히 요즘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혼란스럽다라기보다는요.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왜 혼란스러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듯한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S&P 500이 1.29%, 나스닥이 2.01% 하락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왜 하락했습니까? 연준이 긴축 강도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노무라와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연준의 긴축 속도 우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이번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8월 25일 대한민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5bp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통위에서는 25bp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릴 수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통위에서는 이번 8월 달에 25bp만 올린다라는 그 예상이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르짖고 있는 얘기인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5bp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 것이다. 즉 빅스텝만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는데, 즉 미국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준이 긴축 속도 강도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금통위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준이 9월 달에 75bp가 아니라 25bp만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예상이 대다수라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지금 투자자들의 좀 눈을 가리고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언가 투자자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 듯한 약간 묘한 기분 나쁜 그런 짜증이 좀 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8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연준의 긴축 속도 우려감 때문일까요? 자, 그렇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 우려, 다시 말해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라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물론 토요일 기준으로 FOMC 9월 달 회의는 31일 남았습니다. 여유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목요일에는 41%였는데 금요일 날 42.5%로 소폭 상승.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목요일은 59%였는데 57.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연준의 9월달 FOMC 회의가 30일 넘게 남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50bp, 75bp 이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요.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달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지 아니면 진짜 이유를 못 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자, 전일에는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노무라와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던 달러가 강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뉴욕 증시가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의 긴축 속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 이날 금요일 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 계속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자, 미쓰리가 8월달 증시 전망 전강후약 그리고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한판 뜰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전강후약,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특히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중국의 경기, 그리고 금요일 날은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중국이나 혹은 유럽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주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8월달 증시 전망 다시 해보겠습니다. 8월달 증시는 전강후약,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한판 뜰 것이다.
8월 초반, 중반까지 뉴욕 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9월달 FOMC 회의가 여유 있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즉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을 좀 떨쳐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쓸 카드가 많고 지금 현재 자기 잘난 맛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과연 뉴욕 증시가 외부 악재, 즉 중국이라든가 유럽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뉴욕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외 악재, 미국 안팎의 악재,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증시 분위기를 좀 예상해 보면, 일단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50에서 2550포인트입니다. 7월 말에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증권사들은 8월달 코스피 2600선 안착 자신했고요.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증권사에서 뭐 안도 랠리라든지 뭐 약세장 랠리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8월 달에 2600포인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했죠.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잭슨홀 미팅은 올해 2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열립니다. 이놈의 잭슨홀 미팅이 무엇이냐? 매년 8월 달에 열리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고요. 주체가 어디냐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입니다. 잭슨홀이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피서지라고 불리우는 잭슨홀에서 이 심포지엄이 열리고요. 올해 주제는 경제와 정책 환경 제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2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굳이 9월달 FOMC 여유롭게 남아있는데 우리 연준, 우리 미국은 9월달에 뭐 75bp 할 거예요, 50bp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이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미국 경제 겁나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 미국 경기 좋으니까 연준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막 인상하겠구나 라고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6일 날 뭐라고 얘기할지 가장 그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년 해마다 열리는 이 잭슨홀 이놈의 심포지엄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잭슨홀 미팅만 바라보고 증시가 움직일 거라고요? 글쎄요. 전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외 이벤트를 보면 당장 25일 대한민국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25bp 금리가 높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금통위가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 다시 동률이 되고요. 그랬을 때 9월달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얼마를 인상하게 될까에 대해서 최소 지금 50bp 차이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막상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환 유출이, 자본 유출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안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자, 어쨌든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보면은요, 첫 번째,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달에 2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이때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속보치야. 이 속보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산기 다시 두들겨가지고 수정치 나올 거야. 그 수정치가 이제 이번에 나올 거라는 거죠. 잠정치라는 제목을 달고. 근데 만약에 2분기 GDP가 속보치 마이너스 0.9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즉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인데 이 지표는요, 한 달 전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50을 깨고 47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잠정 주택 판매,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2주 전인가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일도 아닌데 실적 예상치를 내놨는데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막 크게 하락하고 그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엔비디아의 잠정 실적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24일 날 발표하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적 경고가 있었던 엔비디아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실적을 발표합니다. 7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8월달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뭘 보셨습니까? 8월달 첫 번째 주 고용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고용이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 실업률도 떨어진 이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자신했고 그 덕분에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표 7월달 인플레이션 지표도 전월 9.1%에서 8.5%로 꺾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조차도 전월에는 예상치 0.9% 증가였는데 1% 나왔다고 미국 경제 좋다고 쪼개면서 좋아했는데 다시 수정치 발표됐는데 0.8% 나왔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7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나쁘지 않게 나왔어. 그러면 미국 연준에서 9월달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 소비 지출이 안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결국 금액으로 얘기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 3개월 전에 10,000원이었던 뭐 음식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그 메뉴가 11,000원이 됐다면 소비자가 지출해야 된 비용은 1,000원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두 개인 소비 지출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은 늘었겠죠. 즉 개인 소비 지출이 는 이유가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출이 늘어난 게 소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잘 나오면 9월달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뭐 금리를 75bp 할 것이다, 뭐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쪽의 비중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미국의 2분기 GDP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나오느냐, PMI 지표 기준선 깨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유럽, 특히 유럽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 PMI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미국도 2분기 GDP와 함께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특히 주 후반의 움직임을 보면 뉴욕 증시가 목요일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수요일 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금요일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 이유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이유를 크게 대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7월달 FOMC 회의록 때문에 하락했대.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과거 자료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8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뉴욕 증시가 상승했대요.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는 지난주 주후반부터 나오는 얘기가 일단 노무라와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유럽발 경기 침체 때문에 달러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요. 미국 경제가 겁나 좋아서 달러가 강세라기보다는 미국은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외부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달러가 지금 현상으로서는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경기 침체 걱정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9월달 FOMC 회의가 오늘 기준으로 3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9월달 FOMC 회의가 길게 남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75bp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얘기를 해도 증시가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리고 9월달 초가 되면 점점 FOMC 회의가 다가옵니다. 과연 그때도 75bp 금리 인상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만큼 경제 지표가 잘 나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교과서적인 약세장 랠리가 펼치고 있는데 상승 흐름이 꼬꾸라질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랠리가 자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2024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연준은 자기네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예상하고 있는 2%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2024년에도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꼬꾸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글쎄요. 연준이 2023년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2024년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할 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용인을 해줄까요? 물론 경기 침체 우려 얘기 나온다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동결로 가겠죠.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8.5%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2%니까 8.5%가 2% 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건데 그래서 그 인상폭으로 계산해 보면 2024년에도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은 뭐 니네들이 할 만큼 뭐 계획을 세우건 말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겠느냐라는 거죠. 당장 중국 경기 침체, 유럽 경기 침체 나오면요. 그런 얘기 나오면 뉴욕 증시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미 저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기준선이 깨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 말씀드렸죠. 하물며 한 달 전에 소매 판매 잘 나왔다고, 시장 예상은 0.9%였는데 1.0%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수정치 나왔는데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잘 나오고 있는, 왜 잘 나오는지 이유가 더 중요한 그 잘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만, 제 생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이제 어느 정도 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 제가 그랬죠? 전강 후 약. 중간 정도 지났을 때 분위기가 꺾일 것이고,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고, 어느 정도 이번 반등장에 좀 물량 좀 정리하시고, 좀, 그런 주린이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한 주도, 증시 분위기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월요일 방송은 하루 쉬고, 5시에 새날에서 뵙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날 찾아뵐게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